안녕하세요 여러분. 의료분쟁 해결소의 의료전문 변호사 강동관입니다. 오늘은 의료사고로 인한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와 관련된 내용을 영상 하나로 전부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몇 차례 나누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 입장에서도 주의할 점을 설명드리니 혹시 지금 합의를 시도 중인 환자분들이나 의사분들 또는 앞으로 개업을 준비하시는 의사분들에게도 만약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법은 합의고, 저 또한 환자분과 의료사고에 관한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병원과의 합의 가능성을 여쭤보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최대한 합의로 해결하시길 권유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서의 작성 등 합의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다는 것이었는데,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합의를 하면 보통은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합의서에는 환자가 일정한 금액의 합의금을 받거나 재수술 등 기타 서비스를 받으면 앞으로는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부재소 합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부재소 합의는 비단 의료사고의 합의에서만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 분쟁을 합의로 끝내는 경우에는 대부분 합의서에 부재소 합의가 포함되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합의라고 볼 수 있는 조정 절차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지면 조정조서에 이 부재소 합의는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러면 합의서의 예시를 보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의 당사자를 표시합니다. 실제로는 이름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추가 기재하여 당사자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항을 보면 합의의 원인과 합의의 대상이 확인됩니다. 의료행위의 일시, 장소, 내용이 특정되고, 합의의 대상은 환자의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2항을 보면 합의의 내용이 확인됩니다.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는데, 의사가 합의서를 작성한 날 이전에 이미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면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을 시킵니다. 아마도 이 합의서는 작성한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등 시간적으로 아주 근접한 시기에 지급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앞으로 환자는 코필로 시술과 관련하여 의사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이게 바로 부재소 합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이외에도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법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등 여러 표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합의서의 효력은 강력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객관적으로는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추가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의사한테 받은 합의금보다 훨씬 큰 근접적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의사에게 추가로 손해배상, 쉽게 말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면 대부분 의사는 거절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의사가 나쁜 사람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합의를 하였으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피해를 입은 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에서는 부재소 합의가 유효한 경우 어떻게 판단할까요?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환자가 개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감염 증상이 발생하였고, 그 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대학병원 치료비 중 일부인 1,4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합의서의 내용은 합의 이후에는 환자는 의사에게 동일한 사유로 민형사상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의사는 환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환자는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추가 치료비도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치료에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지자 환자는 의사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하였지만 의사는 합의서를 이유로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환자는 의사에게 추가로 약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사는 부재소 합의가 있었으므로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앞으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판결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는 부재소 합의로서 유효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재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 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각하 판결은 기각 판결과는 구별해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공통되지만 각하 판결은 법원이 사건의 실체를 검토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방식으로 증거 부족 등으로 입증을 하지 못하여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각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즉 의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는지 환자에게 약 4천만 원의 추가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환자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에 이미 병원과 합의를 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간혹 계신데 제가 합의서를 보면 겨우 이 금액으로 합의를 했나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적인 측면에서 너무 아쉬운 합의 내용인데 원칙적으로는 추가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사고 발생 후에 병원과 합의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대략적이라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안 후에 합의에 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도 크고 추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줄어드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번 합의서를 작성하면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추가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말이 있죠. 합의 이후에 더는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때가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